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지난해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지면서 농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꿀벌들이 사라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요. 다음 달에 수확을 앞둔 농산물 공급에 이상이 걸렸습니다. 사라진 꿀벌의 피해와 그 원인을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반값 치킨, 반값 피자에 이어서 반값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약 3억 5천만 원으로 분양되는데요. 반값 아파트가 가능한 이유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확인해 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선 9개월 영아가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이 됐고 화성에선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대전입니다. 오후 1시 50분경 구급차가 골목길로 들어오고 구급대원들이 건물로 뛰어 들어가는데요. 곧이어 들것에 실려 나온 아기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이곳이 바로 사건 현장입니다. 9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119가 현장에 출동해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신고자는 아이 엄마의 지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총 5명이 출동했습니다. 아기는 늘어져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적용하면서 병원에 이송을 했던 겁니다. 오후 3시 26분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아이는 영양실조와 탈수가 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난 9일 엄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 엄마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이유식을 먹고 토를 하자 이온 음료를 주었을 뿐 아이를 굶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지난 10일 아이 엄마를 구속했습니다. 전문가는 아이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3에서 5일, 길게는 10일 정도까지 이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탈수가 진행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탈수 증세로 인해 그 심장합병증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에 대한 방임이 의심되는 상황.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소아과를 먼저 데리고 옵니다. 이온 음료만 먹이고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인근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애기 키우고 있는데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양해 좀 해달라고. 어머 애기 있는지 몰랐어 하니까 그러시냐고. 자, 이웃들과 교류가 없어 주민들은 아이와 엄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내 방을 주는 것 같아요. 애기 울어서도 못 듣고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애기 맨날 꽁꽁 싸매고 다니니까 애기 얼굴도 못 봤어요. 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아이 엄마는 30대 후반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데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리는 없음을 해서 1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받고 계셨고. 자, 행정복지센터는 매달 지원금을 보내왔고 2회 정도 가정 방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방문을 나왔을 때는 뭐 잘 키우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종료를 했던 거예요. 관할구에서는 취약계층이 생계지원비를 신청 시 부모 교육과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해당 구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 대상자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거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 때문에 그냥 전화를 한다든지 심지어 이메일을 통해서 괜찮다 이런 확인을 받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사례를 종료하는 이제 이런 어떤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자, 이틀 뒤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도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사건이 있었던 어린이집 앞입니다. 낮잠을 자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보육교사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경 119에 최초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119의 공조 요청으로 폐쇄회로 TV를 확인하던 중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또 베개를 올려놓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지난 11일 경찰은 60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이불로 덮고 저 피디를 눌렀다고도 경찰도 오고 소방서 차고 오고 난리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원장은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 잠을 재우려고 이불을 덮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말이 많았대요. 혼자 애기들 돌아다니까 맨발로 돌아다니는 걸 지네 집 데리고 가서 발 닦여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더니 되려 큰 소리 치더래요. 자, 제작진의 확인 결과 지난 7월 29일 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 다음 날인 11일 원장이 구속되고 화성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12명에 대해서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했다. 자, 작년에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 만 2세 이하 아동의 사망은 19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그 자기를 돌보는 사람, 부모가 됐든 보육교사가 됐든 그 이제 의존관계가 굉장히 일방적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사 표현이라든지 폐쇄적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걸 이제 알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 아동학대는 특히 영유아기인 경우 발견이 더욱 어렵다는 얘긴데요. 2020년 10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은 더욱 강화된 바 있습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이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를 한 경우로서 그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처벌은 강화됐지만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강검진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 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는 상황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겠다. 뒤늦은 후회와 처벌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이 절실한 때입니다. 겨울철 하우스 과일과 채소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사람 인력으로서는 이거 수준을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농사를 포기해야지. 지난 겨울에 사라진 78억 마리의 꿀벌. 여름 내 태어난 벌들로 그 수가 회복됐지만 최근에 또 벌들이 사라지고 있죠. 벌들이 지금 여왕벌이고 일벌들이고 전부 다 사라졌어요. 다시 실종되고 있는 꿀벌들. 그 원인이 뭘까? 어디로 간 거죠? 경상남도의 한 고추 농장. 12월 출하 예정인 고추 농사가 한창인데요. 예년 같으면 한창 바쁠 시기지만 농사를 포기할 상황이 찾아왔다고요. 고추가 달려 있어야 할 줄기에 고추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요 가지마다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낙하가 많이 됐어요 지금. 수분을 하는 벌들이 없어서기 때문이죠. 그 결과 고추가 자라지 않거나 기형으로 자랐습니다. 겨울에는 그 자연 수정이 잘 안 됩니다. 벌이 없으면은 벌이 이제 수정을 시켜갖고 수확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벌이 없어갖고 지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양봉 농가에서 대여한 1,200만 마리의 벌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 농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인위적으로 흔들어주는 거는 혹시나 수정이 좀 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갖고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참 많은 걸. 꽃이 많아서 일일이 수분 작업을 하기 어려워 이렇게라도 임시 방편을 시도해 보는데요. 결국 수확까지 늦췄습니다.
수확이 이달 말쯤 할 건데 아무래도 한 보름 정도나 더 늦어지고 수확량도 감소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일주일 전 청양고추 10kg 평균 가격이 55,000원까지 급등했죠. 벌들이 사라지면서 농작물의 공급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 사라진 벌들은 어디로 간 걸까? 경상남도의 한 양봉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230통을 가지고 있는 봉장이에요. 이 230건 가지고 있는 봉장에서 지금 한 10통만 남고 싹 죽었어요. 작년에 230통 중 80통의 벌들이 사라진 양봉장. 다른 농가에서 벌을 사와 복구했지만 또 벌들이 실종된 겁니다. 벌이 전부 다 실종이 돼버렸거든요. 없어졌어요.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상태가 지금 돼 있어요. 월동 시기를 앞두고 벌통을 가득 채워야 할 벌들. 하지만 텅 비어 있는데요. 지금 꿀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지금 들어있는 상태에서도 먹이가 없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벌이 전체적으로 폐사된 것도 아니고 벌이 어디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올해 다시 시작된 꿀벌의 실종에 그저 막막한데요. 지난 겨울 꿀벌이 사라져서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는 4,200여 가구. 벌들이 있으면 이 날개짓을 해갖고 이것을 수분을 날리 보내는데 못 날리 보내고 썩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판매를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못 쓰고 버려야 돼. 벌통에 꿀이 있어도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할 수 없는데요. 이 양봉장에서만 올해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았다는 농민. 벌에서 나오는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벌이 망가지면 살아가는 그 의욕이 막막한 거죠 지금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 벌통 하나하나 이때까지 봄에서부터 지금까지 월동 시임실은 다 없어지니까 여기에 꽉 있어야 되는데 저 보면 다 지금 다 뺐어요 벌을. 벌집이 있던 흔적만 남은 양봉장. 40년 차의 베테랑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4만 마리 정도. 지금 요거는 다 세봐도 200마리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요런 건 다 망한다고 봐야 돼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벌들도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작년처럼 다른 농가에서 벌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함실은 벌 딱 이제 사본 적은 지금 2년, 딱 2년 됐거든요. 올해도 지금 올해요? 내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벌 살만한 벌이 없어요. 지난해 꿀벌 실종 피해가 심각하자 정부는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원인은 뭐였을까? 약재 저항성 수준이 이제는 너무 높아져서 그것이 꿀벌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서 대량 폐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따뜻한 기후 탓에 응애가 많아졌는데요. 저항성이 없는 응애 약재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 속에 꿀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거죠. 겨울 수박 재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남도. 이곳도 피해가 심각합니다. 올해 유례 없는 일을 겪었다는 농민. 지난 10월 꿀벌을 공급받지 못해서 손으로 일일이 수분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벌 투입하는 시점이 10월 10일쯤에 했어야 되는데 벌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 손으로 인공 수분을 하다 보니까 열매를 많이 솎아내도 기형이 있습니다. 하우스 16동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 하지만 벌통이 늦게 공급돼서 10월 수분을 놓쳤다고요. 문제는 고추나 오이, 양파, 가지 등 세계 100대 농작물 71%가 꿀벌 수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꿀벌 수분은 당도나 모양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생산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로 투입을 해서 수분을 착화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노동력 절감을 한 88%를 봅니다. 그 금액적으로도 우리가 따지면은 벌은 한 동에 지금 7만 원씩 하지만은 우리가 노동력을 이거를 투입한다면은 배로 듭니다. 14만 원.
실제로 벌이 없던 작년 5월의 수박 가격은 평균보다 38%나 올랐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딸기 농가 역시 사라진 꿀벌 때문에 농사에 차질이 생긴 상황. 벌 딱 옮기니까 이게 수정이 안 돼가지고 그때 수정 안 된 것도 있고 농사 못 짓지요. 사람 수정시킬 수도 없고 약물 처리하는 것도 없고 꽃 피는 시기가 꽃 필 때마다 다 틀려가지고 벌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대부분의 딸기 농가가 꿀벌로 수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벌통을 구하지 못한 농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죠. 20년 동안 거래한 양봉장에서 겨우 벌통을 얻은 농가. 하지만 날마다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벌 5굴통인데 3굴통밖에 안 돼가지고 한 이틀 만에 한 번씩 옮겨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 다른 데 수정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벌이 딸리니까. 많이 부족하네요. 이 딸기 농가는 작년에도 벌이 부족해서 수확량이 30% 감소했다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한 몇 개월 지금 그 내년까지 계속 옮겨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수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꿀벌 부족이 식탁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꿀벌 집단 폐사의 반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화분 매개를 통해서 생산하는 농작물의 가치가 한 6조 원 이상이 돼요. 화분 매개 곤충들이 사라지면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우리 먹거리의 구조가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꿀벌이 멸종되면 4년 안에 인류가 사라진다고 하죠. 1초에 200번 꿀벌의 날갯짓이 사라진 지금 우리의 일상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꿀벌의 실종은 우리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과일, 채소들이 사라지고 꿀벌의 수분 없이 자라는 뿌리 식물만 남게 되고요. 또 사료로 쓰이는 작물도 줄어서 소고기와 유제품 등의 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꿀벌 실종으로 인한 나비 효과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피해가 특히 심각해지면서 농산물 가격 급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꿀벌의 원인 규명과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반값 아파트, 과연 가능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을 마트 앞 오픈런하게 만들었던 반값 치킨, 반값 피자, 반값 열풍이 이곳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다양한 반값 상품들, 이번엔 반값 아파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인데요. 뭐? 얼마?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 500가구를 공급하고 빠르면 올해 안에 사전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반값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3억 5천 정도면은 대출 끼고 이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5천에서 8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정도는 반값이죠. 집값이나 아니면 전세값 이런 건 다 이제 실제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는 9억 원 안팎, 전세값은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대인데요. 반값 아파트의 분양가는 그것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값 아파트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SH는 최근 준공정산을 완료한 고덕 강일 공공주택단지의 분양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8단지 분양 원가는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약 3억 700만 원으로 이중 건물 가격은 1억 9천만 원인데요. 반값 아파트가 충분히 현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정부는 지난달 말 5년간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나눔형으로 진행되는 고덕 강일지구는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분양가의 최대 80%가 장기 모기지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분양가 3억 5천만 원의 아파트라면 초기 자금 7천만 원으로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반값 아파트는 토지 임대부 주택인데요. 즉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요. 예상 금액은 매달 약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입주 이후 의무 거주 기간도 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 5년이 지나면 공공에 되팔 수 있는데요. 이때 시세 차익의 최대 70%를 보장합니다. 만약 10년 후 주택의 시세가 3억 원 올랐다면 그중 9천만 원은 공공에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대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적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거래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에 대해 관련 기관이 모두 합의했습니다. 전매 제한이 풀리는 분양 10년 후부터 건물 소유주가 시장의 가격을 제시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값 아파트는 국공유지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혜 역시 일부 분들에게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됐습니다. 최근 건설사들은 연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5만 9천여 가구 규모의 밀어내기 분양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부담과 경기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때문인데요. 선분양 구조상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재건축 시장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은마 아파트에 이어 여의도 시범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 관련 계획 심의 등을 줄줄이 확정하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단지는 최대 35층 높이에 5만 3천여 가구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넘은 목동 아파트 단지. 이제 첫걸음 단계지만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라는데요. 좋죠. 아무래도 집값 상승도 있고.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반면 아직까지 시세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예. 지금은 뭐 어쨌든 금리도 오르고 여기는 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직 있어서 그런지 엄청 냉담해요. 이번에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들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향후 이들 단지의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완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과연 거래 절벽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말 발표했던 대출 완화책을 앞당겨 시행하고 부동산 규제 지역도 대부분 풀기로 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아파트값에 부동산 대출 완화 시행도 앞당겼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규제 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대출 한도도 집값의 최대 50%까지 늘어납니다. 연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 6천만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DSR 규제가 그대로여서 이런 규제 완화의 혜택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일 경우에는 완화 혜택이 없습니다. 집값 기준으로는 7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DSR 규제로 실제 대출액은 늘어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는데요. 규제 지역 안에서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집을 살 경우에는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또한 높은 금리와 DSR 규제로 늘어난 대출 한도를 다 받긴 사실상 어렵다고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어제부터였죠.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지역도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성남, 과천, 하남, 광명 이 5곳만 규제가 유지되고 전국의 규제를 다 풀어준 것입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2달 만에 추가 해제입니다. 당시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었죠.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사실상 제약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조정 대상이 해제되면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가 모두 없어집니다. 2년 실거주 의무, 재장천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들도 사라지는 것이죠.
부동산 위기 상황에 그동안 쏟아냈던 대책들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현재 연 7%대까지 치솟아 연말에는 연 8%까지도 바라보는 상황이죠. 거래가 정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주택시장과 가계와의 관계만 갖고 본다면은 보다 폭넓게 규제 완화를 해줘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창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는 실거래가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으로 자산가들이 이득을 본다는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공시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역전 현상은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컸던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화성, 수원 등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잠실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27억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실거래가는 1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 공시가보다 3천만 원 이상 낮아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등 행정제도의 기준지표로 활용되는데요. 통상 시세 70에서 80% 선에서 책정됩니다. 그런데 집값이 크게 오르던 재작년,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제는 올해처럼 지난해부터 꾸준히 집값이 하락할 올랐는데요. 때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시세가 분명히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도 높은 과거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초로 해서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조세 저항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을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달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나면 반발 여론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업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40% 인상된 연료금입니다. 주택용 연료금이 지난 3월 기준 1메가줄수당 65원 선이던 게 38%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급등해버린 에너지 가격에 서민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우는 급락한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며 지난 한 주 가상자산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파산 신청도 악재지만 FTX가 일종의 자전거래로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해왔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며 비트코인이 5거래일 사이 26%나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내렸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FTX 파산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백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29 압사 참사. 당시 현장의 한 호텔 불법 증축물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빅데이터로 불법 증축을 검색하자 참사, 인명피해, 무허가 등의 연관 검색어가 등장합니다. 골목 바로 옆에 있는 호텔, 불법 증축물로 5m의 폭이 3.2m로 줄었는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도로폭이 최소 4m가 되어야 하는데요. 가벽으로 인해서 도로폭이 줄어들게 되고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밀집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요. 9년째 설치되어 있는 가벽, 전문가는 교묘하게 불법 건축물 기준을 피했다고 말합니다. 벽 위에 보시면 지금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으면 주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법 건축물로 정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참사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무려 7곳이었는데요. 맞네요. 플라스틱과 유리 등으로 불법 증축해 통행을 방해한 불법 건축물들. 5층 건물을 6층까지 무단 증축한 곳도 있었습니다. 불법 건축물들은 구조적 안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하게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 증축물은 안전사고에서 큰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광주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불법 증축 구조물인 2층 구조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 등록된 복층 면적은 108제곱미터. 그러나 3분의 2 이상을 무단 증축하며 무리하게 확장했는데요. 사고 1년 전에도 해당 클럽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층 강화유리 바닥이 부셔져 손님이 상해를 입었고 1년 뒤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또 병원에서도 불법 증축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밀양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39명이 사망한 현장에 대피로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용을 못했어요. 화도 없었고 저희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1층 탕비실에서 시작된 화재, 2층 병실을 불법 증축하며 대피로인 계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피해가 커진 겁니다. 원래 이제 계단에 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막아놓은 건 맞고 그 문이 있었으면은 더 이제 쉽게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더 커지는 원인인 불법 증축. 그렇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5년 전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당한 제천 스포츠센터의 대형 화재. 7층 규모의 센터 건물. 업주는 임의로 건물을 8층과 9층까지 무단 증축시켰습니다. 아크릴과 천막이 뒤덮인 테라스 때문에 사고 당시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져나가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커진 것입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불법 증축. 생활 공간인 주택가에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큰 문제네요. 네. 주택 불법 증축을 검색하자 원룸, 공동주택 등의 연관 검색어가 등장합니다. 계단식 모양으로 지어진 수원의 한 공동주택. 외벽에서 보이는 투명한 플라스틱과 지붕으로 된 부분이 바로 불법 증축된 건데요. 2018년부터 불법 건물인 해당 주택. 입주민들은 이곳을 베란다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증축 형태는 도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좀 벽돌 색깔이 진한 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된 공간입니다. 공간을 확장시켜 일명 방 쪼개기로 여러 호수를 만든 건데요. 지진이 왔을 때 이렇게 층이 변경된 경우 원 설계자가 의도한 건물 거동과 다른 거동을 발휘해서 증축 이후에는 건물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구조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불법 건축, 건물의 안전성까지 취약한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불법 증축인지 몰랐던 거주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이행 강제금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가 안게 되었는데요. 전혀 몰랐어요. 구동하면서도 이게 통 베란다라고 저에게 설명을 했고 매년 3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 베란다뿐 아니라 방이 증축된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 빌라에 입주한 지 1년 된 또 다른 거주자.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방 일부분이 적발된 것인데요. 거주자가 입는 피해는 증축으로 인한 이행 강제금 납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위반 건축물이라는 그 표시 하나 때문에 대출도 안 나와서 이사도 못 가고. 난감하네요. 그러나 이런 규제에도 불법 증축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시정명령을 검색하자 이행강제금, 건축법, 단속 등의 연관 검색어가 등장합니다. 위반 건축물 적발 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그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에 위치한 한 가게. 불법 증축 단속에 적발됐지만 건물의 변화는 없습니다. 4년 전 적발돼 연 6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업주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인 이행 강제금. 사유재산을 강제 대집한다는 게 긴급을 요한다든지 재난 발생 위험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어도 건축법상으로는 대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행 강제금이라는 제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불법 증축물을 제거하지 않은 1029 참사 인근 호텔. 9년 동안 이행 강제금 약 5억 원을 납부하며 영업을 한 호텔. 벌금을 내며 영업을 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는 불법 증축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법은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건축법을 이행할 지금 행정이 없는 거잖아요. 불법 행위들이 시정되었는지를 나가서 관리 감독할 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허술한 관리 감독과 규제로 난립하는 불법 증축물. 오늘도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연예 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골대녀에서도 멋진 활약을 보여준 개그우먼 김민경 씨가 국가대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씨는요, 워낙 운동신경이 좋기로 유명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태극 마크까지 달아버린 김민경 씨의 새로운 도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언제 또 사격을 뭐 연습하고 뭐 그렇게 돼갖고 국가대표가 됐다는 게 이게 뭐야 꿈이야 뭐야.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너무 일이 커진 것 같아가지고. 네, 22년 동안 개그우먼으로 활동해온 김민경 씨가 사격 국가대표로 발탁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민경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세계대회에 나가게 됐다는 깜짝 소식을 전했는데요. 김민경 씨가 출전하는 사격대회는 IPSC 핸드건 월드슛으로 100여 개국에서 1,600여 명이 참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회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격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의 성과여서 더욱 놀라움을 줬는데요. 대단한데요. 제가 운동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사격을 배웠어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한다 이러니까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 자격증을 이제 제가 따가지고 사실 김민경 씨는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남다른 운동신경을 자랑했었죠. 골때리는 그녀에서도 역시 뛰어난 축구 실력으로 FC 개벤저스 팀으로 활약해왔습니다. 특히 김민경 씨가 출전하는 사격대회는 단순히 관역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코스에 맞춰 이동하면서 목표물을 적중시키는 것으로 정확도와 속도가 함께 요구된다고 저희가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연습할 때는 실탄으로 연습을 못해요. 그래서 약간 비비탄 총으로 이제 연습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총을 대여받아가지고 총을 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좀 부담도 크긴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쏘고 오겠습니다. 김민경 씨가 워낙에 운동을 잘하다 보니까 그 총의 그 반동도 잘 받아서 안정적인가 봐. 그렇다대. 그치? 진짜 그렇대요. 보통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의 반동이 있다고 해도 몸이 흔들린대요. 근데 저는 흔들림이 없어요. 네, 김민경 씨의 도전에 기억을 잃은 특수요원, 제육에 빼앗긴 체육 인재들, 기상천외한 응원 댓글도 넘쳐났습니다. 체육 대신 제육을 선택한 자, 운동 대신 우동을 선택한 자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배달 대신 메달을 선택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김민경 씨는 오는 18일 태국으로 출국해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씨의 새로운 도전 응원하고요. 배달 대신 메달 꼭 받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공연 소식이 이제는 생소한 일이 아니게 된 지 오랜데요. 아이돌 그룹들만 월드투어 하라는 법 있나요? 우리도 간다, 트로트,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월드투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와주시고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다음 달 10일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전한 트로트 가수 영탁 씨. 인도네시아에서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영상이 발견됐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한 오디션장에서 울려 퍼진 영탁 씨의 노래 찐이야. 신기하네요. 유창한 한국어 발음으로 찐이야를 부르는 영상은 조회수 144만 회를 넘기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탁 씨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내년 1월 미국 4개 도시 투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글로벌한 사랑을 받으며 영탁 씨는 데뷔 17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해외 콘서트를 열게 된 것인데요.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주요 좌석이 빠르게 판매되며 미국에서 영탁 씨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김연아 씨의 남편이 된 고우림 씨가 멤버로 있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도 해외 투어 소식을 전했는데요. 12월 새 싱글을 발매하는 포레스텔라는 내년 1월 20일부터 북미 5개 도시에서의 투어 콘서트를 확정지었습니다. 올해 1월 첫 해외 진출로 두바이에서 공연을 했던 포레스텔라.
해외 시장 진출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딛었는데요. 사실 리허설 때 좀 일겁했어요. 저희는 사실 기대를 진짜 안 했어요. 한 명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슬로건도 있고 진짜 포레스트가 슬로건을 그 나라분 들고 있다. 진짜 현지인이었어. 진짜 우리 안다. 그럼요, 알자마다죠. 포레스텔라의 무대 영상을 보고 세계 각국에서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리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amazing. What just happened? It was incredible, crystal clear tone. Oh my god. I'm wordless.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This is just insane.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뜨거운 반응이죠. 포레스텔라는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이제는 세계 무대를 사로잡기 위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작하는데요. 포레스텔라가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줄을 이은 세계 음악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눈누난이나 준 등을 히트시킨 제시도 지난달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단독 유럽 투어를 마쳤는데요.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팬들의 소리 들리시나요?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 제시의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에릭남, 이날치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해외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세계 무대에서 한국 음악의 저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연예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8시 23분이 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한 서비스로 눈길을 끌고 있는 대구의 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느 미용실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미용실만의 특별한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경험해보니까 색다른 경험이라서 편리해요. 되게 신기하네요. 또 이렇게 하니까. 제 머리카락을 만지지 않고도 이런 어떤 다른 스타일링을 해볼 수 있어서 그 비밀을 찾아 나선 제작진. 한참 동안 미용실 곳곳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미용실 한쪽에 특별한 공간이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뭘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손님들을 반하게 한 이곳만의 서비스라는데요. 카메라 한 번만 봐주세요. 사진 찍고. 나는 이 머리 색깔을 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그 불후의 명곡 보고 누구 가수 그 휘바람 불면서 막 노래하는 젊은 애인데 머리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TV를 보는데. 나는 회색 머리 하고 싶더라. 회색 그레이. 스타일 변신을 할 수 있다는 화면의 정체 확인해 볼까요? 오, 나만의 헤어스타일로 변신합니다. 스마트 밀러라고 여기 쇼트랑 미듬이랑 여러 가지 스타일이 많거든요.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헤어스타일을 바꾸기 전 나에게 어울릴까 하는 고민은 이제 그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가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데요. 터치 한 번으로 길이나 펌 종류 등의 세심한 조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헤어스타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도 커졌다는데요. 내가 스타일이 긴 머리에서 자른 머리에서 어떤 스타일이 나왔다는 건 등을 고객님들 알 수 있어가지고 컴플레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스마트 미러 도입 후 월 매출이 20% 상승했다고 합니다. 곱창 깔끔한 거 주세요. 한장 열어주세요. 지은아. 지은이가 누구길래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지은이는 저희 샵의 막내 직원이에요. 막둥이입니다. 네, 막둥이에요. 아이고 바쁘다 바빠. 부르면 달려갑니다. 제가 바로 이곳의 막내 직원 지은입니다. 자, 그 정체는 바로 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 서빙 로봇이었습니다. 저희 서빙 로봇 이름이면서 저희 대표님 이름입니다. 일부러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요? 운전 실력도 수준급. 사람을 피해 부딪힘 없이 배달을 완료하는데요. 우리 지은이 인기가 많을 만도 하죠.
손님들에게 음료 서빙뿐만 아니라 염색약이나 펌 등의 미용 도구까지 바쁜 미용실의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요. 요새 전부 AI 시대니까 식당에서 한 번은 제가 경험을 했는데 미용실에도 이게 있으니까. 자, 스마트 미러로 미리 확인한 스타일이 완성됐습니다. 자, 어때요? 시뮬레이션 모습과 똑같나요? 많이 들어 보이죠? 만족하시나요? 네, 앞으로는 계속 조금 이런 스타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얼굴도 밝아 보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스마트 기술은 우리 생활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울산의 한 헬스장. 그런데 운동 중에 한쪽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회원이 보이는데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키오스크에 나와 있는 운동 영상을 보니까 확실하게 좋은 자세가 뭔지 알 수 있어서 운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없이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이 추천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일단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시스템을 알려주니까 훨씬 좋은 것 같고, 일단 할인되는 부분도 있고 정보가 저희한테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마트 미러가 헬스장 상담 직원 역할도 하고 있다고요? 제일 큰 건 인터넷이 되니까 회원분들도 좀 저희가 올려놓은 어떤 피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구경도 하고. 소상공인 스마트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미래의 혁신 스마트 기술과 함께하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합니다. 활용하시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기회가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혁신 스마트 기술과 함께하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합니다. 지난 주말 특별한 시험이 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강아지들이 보이네요. 무슨 일이죠? 반려인 능력 시험이죠. 네, 그거 오늘 실기 테스트 참가하려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반려인 능력 시험.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지자체 시험인데요. 지난달 있었던 필기 시험에 약 6,000명 정도가 참가했고요. 그중 성적 우수 50팀이 오늘 실기 시험에 참여한다고요. 연습할 때는 솔리가 잘 했어가지고 오늘도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만 잘하면 돼서 제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그때 모두의 응원을 받는 반려견도 있었는데요. 바로 유기견 포터와 미스터도 시험에 참가한다고요. 인식 개선 차원에서 출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자신 있으신가요? 꼴찌 자신 있습니다. 반려견의 줄을 당기지 않고 걷기부터 방향 바꾸기까지 총 6가지로 진행되는데요.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죠. 천천히. 후야. 이렇게 목줄을 당기게 되면 감점이 된다고요. 심사위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호자의 수행과 태도를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그냥 와서 적응만 잘한 걸 잘 걸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평소 실력에 반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반려동물이 많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기회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잘 교육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반려 인구는 약 1,500만 명.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반려 문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낮부터는 15에서 16도로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모레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테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